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 습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호기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호기심, 그리고 수직적 호기심입니다. 자, 수평적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의 개념이죠. 이렇게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다른 공간들을 의미하는 게 수평적 호기심이라서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곳, 멀리 떨어진 곳에도 호기심을 갖는 게 이제 수평적 호기심이고요. 수직적 호기심은 시간을 축으로 해서 지금 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한 호기심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기서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죠. 수직적으로 1년, 5년, 10년 뒤에 관한 그런 트렌드에 관한 호기심을 이제 수직적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수평적 호기심을 갖는 습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서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토요타가 영어로 이제 T로 시작하죠. 토요타가. 그래서 이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인재상을 이야기할 때 토요타의 T자를 따서 T자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라는 글씨를 보면 이렇게 수평선과 그다음에 그 수평선 중심에서도 밑으로 나가 있는 수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어로 T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앞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서 게시물을 꽂을 때 쓰는 앞정 있죠. 머리가 넓적하고 밑에 핀이 달려있는 그 앞정을 옆에서 보면 역시 또 T자죠. 그래서 이 T자형 인재를 앞정형 인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본 토요타에서 T자형 인재라고 할 때 이 T자형 인재가 갖는 속성이 이 두 개의 선, 수직선, 수평선과 수직선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수직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직원을 뽑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겠죠. 그럼 이제 그 특정 전공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 수직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수평선은 이제 반대로 자기 전공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 다른 전공 영역도 두루두루 넓게 알고 있어서 어떤 융복합의 면적을 이렇게 많이 넓히는 게 바로 수평선입니다. 이전에는 그 회사에서 보통 뽑을 때, 인재를 뽑을 때 보통 두 가지 시험을 보죠. 하나는 상식이라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해당 분야의 전공,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그 상식이라는 거가 이 T자형 인재에서 말하는 수평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내가 전공하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그것을 전공한 사람 못지않게 심도가 있는 정도의 어떤 전문화된 상식, 그걸 이제 수평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호기심 가운데 이 수평적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T자형 인재 안에서 수평선의 그 넓이를 이렇게 많이 넓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평적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에드워드 드 보노,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창의적 사고 기법에 가시면 그 드 보노가 만들었던 뭐 6색깔 발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드 보노가 썼었던 책이 있습니다. The Use of Later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 Lateral Thinking의 사용, 활용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수평적 사고의 활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드 보노가 자신의 책에서 두 가지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vertical thinking, 이게 수직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lateral thinking이 수평적 사고인데 수직적 사고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 수평적 사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통 수평적 사고라고 그러면 horizontal thinking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horizontal thinking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lateral think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lateral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지금 있는 거와 나란히 옆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중단하고 그 옆에 있는 걸로 옮겨가서 그 옆에 있는 걸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수평적 사고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우아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옆으로 옮겨서 생각하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의 뜻을 잘 알려주는 거고요. 기껏해야 이제 평행 이동 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드 드 보노가 이게 vertical thinking하고 lateral thinking하고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 이렇게 비교를 쭉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 주로 수직적 사고고요. 지금 이제 드 보노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 새로운 창의력을 위한 수평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직적 사고, 이 vertical thinking은 순차적인 사고입니다. 시퀀셜 사고라고 그랬죠.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이게 순차적 사고지만 학습으로 따지면 순차적 학습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급 단계 배우고 고급 단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을 놓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어려운 데까지 공부를 해나가면서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기초에서부터 어려운 데까지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는 게 이게 순차적 사고입니다. 반면에 수평적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하고 있는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뛰는 거죠. 보통 점핑이라고 해요. 점핑. 다른 영역으로 점핑해서 그쪽 영역에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음악으로 뛰는 거죠. 음악으로 뛰어서 음악 영역에서 지금 내가 건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수직적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논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봐도 근거가 있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고요. 수평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점핑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나 초점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수직적 사고는 기존의 전통적 사고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수평적 사고는 기존의 것을 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영역이 다른 데로 점핑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자극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직적 사고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수평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 방식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과정과 단계 하나하나 이게 절차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차의 각각의 단계와 과정도 다 논리적으로 옳아야 결론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수평적 사고는 중간에 있는 사고 과정이나 단계가 좀 엉뚱하고 말이 안 되어도 결국은 끝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꼭 옳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 사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적용을 하는 반면에 수평적 사고는 동시에 여러 가지죠. 그래서 레터럴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쓰고 수직적 사고는 리니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 이 수직적 사고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띵킹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수평적 사고다. 따라서 결론은 수직적 사고에 의해서는 약간의 변화와 약간의 개선, 임프루먼트가 나타나는데 수평적 사고를 하게 되면 큰 변화와 혁신, 이노베이션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들의 회사 이미지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금질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로 금속공학이나 아니면 재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Simulated Annihi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애닐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애닐링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불에 달궜다가 공기 중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게 애닐링인데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당금질이라고 번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어떤 금속을 단단하게 하려면 주로 대장간에서 어떻게 하나요?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죠. 달군 다음에 그걸 꺼내서 망치질하면서 식힙니다. 공기 중에서. 식히고 어떤 경우는 급속히 식히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을 반복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단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금속이 정말 단단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담금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이 밑에 이렇게 수평으로 있죠. 그리고 그 X값에 따라서 Y축으로 fx라는 이제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사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적의 해답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해답인데 그 창의적인 해답이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왼쪽에 있는 최소값은 작긴 작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로 작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보통 지역 최소값,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전역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시점에서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현재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의 시점이 어디 있냐면 그 점이 두 군데 찍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점이 지금 현재 문제 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 앞에서 말했던 이제 수직적 사고를 하는 거죠. 수직적 사고는 지금 형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값이 점점 떨어지니까 지역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하면 값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가서 결국 지역 최소값에 도달하는데 지역 최소값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높아지죠. 왼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를 놓고 보니까 사실 얘는 최소값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적은 값이죠. 그러면 진짜 적은 값은 더 오른쪽에 있는 더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이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조금씩 이동해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동했는데 값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절대 이동을 못하죠.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 지역 최소값에 빠지기 전에 한번 흔듭니다. 점프를 팍 시켜줍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쫙 점프를 시켜주는 거죠. 그 점프 시켜주는 지점이 그래프상에 가운데 점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딱 점핑이 되는 거죠. 점핑이 된 상태에서 다시 수직적 생각이 버티컬 띵킹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옆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이번에는 가장 적은 값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레터럴 띵킹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이쪽은 더 나빠지네? 그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이 좋아지네?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이 이르려면 야, 내가 해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크게 보면 최적의 값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최종의 값을 찾으려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수직적 사고를 포기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점핑을 하는 거죠. 멀리 탁 튀는 겁니다. 멀리 탁 튀면 그곳에 가다 보면 그게 진짜 최저값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수평적 사고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멀리 점프를 해서 전역 최소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과정이 바로 혁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 사고를 여러 형태로 정의를 했었는데 창의적 사고를 정의할 때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을 연계해서 각자에게 찾을 수 없었던 독창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사고방식 이렇게 정의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을 연계한다고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수평적 사고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평적 사고를 해서 점핑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수평적 사고를 잘 하려면 평소에 이질적인 대상이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수평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호기심을 넓히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몇 가지만 꼽으면 첫 번째가 여행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나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호기심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내가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과 전혀 다른 주제의 책들을 읽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창의적 산물을 내가 모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이 네 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이 수평적 호기심을 일상에서도 넓힐 수 있게 되는데 타문화권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문화와 문화가 섞여 있는 걸 보통 퓨전이라고 그러죠. 퓨전 컬처라고 하는데 이 섞여 있는 문화가 창의적인 산물을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나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도 이 수평적인 호기심을 얻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당연히 나하고 기질이 다르거나 어떤 성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한 걸 간접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주는 조언을 듣는 것도 역시 수평적 호기심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주제에 관한 책, 내가 읽었던 책, 쉽게 표현하면 내 전공에 관한 책만 읽지 않고요. 전혀 내 영역이 아닌 쪽의 책을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당연히 다른 주제에 많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많은 책을 읽어도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균철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말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다 잊어버릴 걸 왜 읽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을 때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통독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책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정독하는 거고요. 그 정독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발효시키기 위한 그런 그 숙성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제 더 효과적인 책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이나 문화나 창의적 사물을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나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내 생활에 도입해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습관, 취미 이런 것들을 나도 실천해 보고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고 또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 가능성들도 다양화시키는 게 이제 수평적인 호기심을 넓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평적인 호기심을 넓히는 두 번째 방법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게 바로 전공에서의 방법입니다. 전공을 다양화시키는 거죠. 한번 사례를 잠깐 제가 한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리가 다빈치를 묘사할 때 다빈치는 앞에 타이틀이 뭘까? 이 사람은 미술가 다빈치. 그렇죠. 화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 다빈치, 조각가 다빈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또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건축가 다빈치, 수학자 다빈치, 철학자, 과학자, 발명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지리학자, 음악가, 요리사. 벌써 12개, 13개죠. 다빈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이 12개, 13개입니다. 전공으로 따지면 12가지 전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 전공하기도 힘든데 요즘은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4년 동안 하나 공부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4년 동안에 2개, 3개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요즘 말은 이제 복수 전공, 뭐 여러 개의 복수 전공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여러 개의 복수 전공이 수평적 호기심을 넓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도구다. 두 번째 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가 루이스 캐럴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직업은 뭘까요? 문학가일까요? 소설가일까요? 이 사람은 수학과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죠. 수학과 교수가 동화를 썼죠. 그래서 자기의 전공과 아주 상이한 영역에서 심지어 그 영역의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의 전문적인 활동을 했던, 병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스 캐럴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펜로즈 폴리곤이라는 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펜로즈 다각형이라고 해서 펜로즈 트라이앵글, 펜로즈의 삼각형이죠. 그다음에 펜로즈 사각형, 펜로즈 계단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면 펜로즈 삼각형, 사각형, 계단. 자, 계단 같은 경우는 올라도 계속 끝없이 올라가죠. 삼각형, 사각형도 약간 뮤비우스 띠처럼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은 종이상에서는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3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는 대상입니다. 1950년에 수학자였던 로저 펜로즈가 대중화시켜서 그래서 펜로즈의 뭐 삼각형, 펜로즈의 사각형, 펜로즈의 계단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펜로즈의 다각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애셔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우츠 코르넬리우스 애셔라는 사람인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만든 그림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한 2개 정도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림. 네,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끝없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펜로즈의 계단을 그대로 구현한 거죠. 두 번째 그림. 제목이 폭포입니다. 물이 계속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중력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원래 화가죠. 화가지만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수평적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주제를 자기 영역에 끌어들여서 소화해냈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걸 하려면 이제 주로 복수 전공을 하거나 뭐 연계 융합 전공을 하거나 자기 전공 외에 다른 것을 더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주로 복수 전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말고 이질적인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2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평적 사고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적 사고로 이어지려면 내가 2개의 전공을 하면서 2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 동시에 생각하는 작업, 동시에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 융합이나 이런 그 수평적인 어떤 호기심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로 연계 융합 전공이죠. 두 개의 전공을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하고 생물학하고 섞어서 생명정보학, 정보보호학하고 경영학을 섞어서 기업보안학. 그럼 이제 학생들이 자기 전공 외에 자기 전공과 연결되어 있는 연계융합 전공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융합이라는 방법은 이 수평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아예 프로그램이 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그런 교과과정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전공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경험도 나누고. 세 번째는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 전공 두 개를 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융합을 해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 수평적 호기심을 성취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다만 1번 방법, 1번 방법이라는 거는 이미 융합된 프로그램을 만든 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쉽죠.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 개의 이질적인 전공, 서로 다른 영역의 전공을 같이 공부해서 내 안에서 융합해 가는 경우가 가장 어렵죠. 대신에 가장 바람직한 거가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그러면은 이 두 영역의 연계 융합인데 이게 사람 간의 융합 내지는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영역의 융합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업을 이렇게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최소한 뭐 3번, 4번, 5번의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종을 바꾸는 거죠. 직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서는 자기의 수평적인 호기심이 충족되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이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영역에 넘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수평적인 호기심이 충족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옛날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의 경험과 새로운 변화를 내 안에 잘 소화해내면 내 안에 융복합의 전혀 새로운 차별화된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차별화가 경쟁력의 시대죠. 그래서 이 차별화를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큰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수평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수평적 호기심이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서 두 번째 습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수평적 호기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